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더운 날씨에 그죠? 네. 시장이라도 좀 시원해야 되는데 7월은 정말 힘 빠지는 7월이었고 네. 8월 들어서 조금 안정되는 것 같고 변동성이 줄어드는 것 같다가 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네. 시장 계속 흔드네요. 네, 우리가 모두 이제 잠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과거 10년 동안에 8월장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조사하신 거 듣기 전에 네. 7, 8월장이 제가 가끔 뭐 썸머랠리 얘기도 하지만 네네네. 7, 8월이 별로 좋았던 기억이 없어요. 평균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 거예요. 네. 그죠? 네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지난 10년 동안에 2020년 8월을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시장은 아래 꼬리를 다 다는 음봉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음봉, 그러니까 보합선에서의 흐름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바닥 다지기라고 볼 수 있고 시장 자체의 지수적 관점에서는 8월장이 그렇게 좋은 형태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또 그 유명한 말이 5월에 떠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주식시장 5월에 떠나라고 매해 5월 되면 그 얘기하는데 거기 또 하나 뒤에 빠뜨리는 게 있어요. 항상 뒤에를 잘 봐야 돼요. 5월에 떠나라. 떠나서 어디? 집에 가? 뭐 달나라로 가? 5월에 떠나서 10월에 다시 주식시장에 와라. 그게 원문이거든요. 원문. 하나 제가 더 추가로의 긍정적인 말씀을 더할 부분이 있는데요. 8월 시장이 지수적 관점에서는 썩 좋지 않았는데요. 흔히 시장에서 얘기하는 뭐 대박주라고 많이 얘기하죠. 주가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던 종목들이 시작점이 다 8월이었습니다. 한번 제가 읊어볼까요? 2020년도에 가장 세게 올라갔던 종목이 8월에 시작을 해서 뭐가 있었을까요? 에코프로인가? 20년이면 아닌가? 23년. 흠슬라라고 보통 얘기했던 HMM이 이때 시작해서 21년도까지 시세를 쫙 한 10배 시세 10배 났죠. 상승을 보여줬고요. 21년도 8월에는 에코프로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한참 또 뒤구나. 뒤고요. 21년 8월에는 메타버스, 위메이드 같은 종목, 게임주들, NXT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8월 출발해서 주가가 쫙 올라갔습니다. 22년 8월에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화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8월부터 해서 주가가 단기 시세 폭등 흐름을 보여줬고요. 23년도 2차 전지가 올라왔습니다. 8월에 피날레를 치긴 했지만 8월 상승률이 가장 컸고요. 24년도에는 조방원이었고요. 25년도에는 바이오가 시세를 크게 만들어내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통적으로 8월장의 지수는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종목별 상승률에 있어서 큰 폭의 시세를 줬던 종목들은 8월에 다 시작해서 시세를 크게 줬던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8월장 지수는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종목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시장을 우리가 잡아가는 것이 어떠할까라고 생각해서 모두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수는 어쨌든 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이제 급락이 사실 워낙 셌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건 좀 올라가더라도 다지는 시간이 일단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을 우리가 이제 평가할 때 U자형 반등 구간에서의 저점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반등을 주는 형태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V자 반등이 있고요, U자 반등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최악인 L자 반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V자 반등 같은 경우는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할 때, 다시 말해서 고객 예탁금이 충분히 받쳐주는 구간에서 시장이 하락을 나왔을 때는 바로의 제자리를 찾아가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코로나 때 뭐 이럴 때 그렇죠. 네. 일시적인 충격파에 의해서 맞아요. 급락했을 때, 시장의 유동성은 충분할 때, 이때는 V자 반등을 주는 형태고요. 지금과 같이 6월에 한 140조 육박하는 요 고객 예탁금이 형성되었다가 지금 100조 수준으로 예탁금 자체가 다소 감소한 상태에서의 흐름은 바닥을 다지면서 기간 과정을 거치고 나서 턴오버하는 형태의 모습. 우리가 주로 U자형의 바닥을 찍어가는. 그렇죠. U자나 뭐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U자 속에 W 뭐 그렇죠. 이런 게 더 케이스적으로 많겠죠. 일반적이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에서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되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고민을 하는데요. 통상 우리가 이제 고점과 그리고 또 다른 상승 출발에서의 터닝 포인트의 지점을 1.5개월에서 2달을 잡습니다. 심리적으로 우리가 주가가 30% 정도 하락한 상황에서 한 달 반, 2달 거치게 되면 지쳐버린다라고 해요.
그러게요. 손절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 중순에 고점 찍었고요. 뭐 8월 중순 정도면 2달이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바닥의 흐름은 이제 거의 다 찾아가는 구간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9월 장에는 좀 더 지수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일 것 같고 8월에는 지수보다 종목의 네. 관점으로 접근하는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에는 있는데 7월에 왜 그러냐는 넘어가고요. 네. 네, 사실 우리가 뭐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나고 나서 이제 학습 효과로 돈 많이 내고 배운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점진적 상승 안정화를 바라는 것이고 네. 그리 될 걸로 보이지만 예를 들면 그걸 시장이 100% 보장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여기다가 또 밀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죠? 여기서 이렇게 다지면서 안정화로 가기 위해서 선결 조건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채권 시장이 안정화입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채권 시장이요. 네. 왜요? 채권 시장이 뭔 일이 있어요? 아니 네. 금리? 그렇죠. 네. 지금 글로벌리 금리,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라고도 하고 금리라고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6%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2.8%고 우리가 4.1%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 1월부터 아시아 시장에서 매도를 크게 확대하면서 진행을 시켰거든요. 주식이요? 네. 일부 헤지펀드에서 엔캐리 자금에 대한 선제적 이탈이 진행되었던 게 올 초부터였다고 합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한 200조 정도 팔았고요. 6월까지 해서 200조 중에서 100조는 한국 시장에 집중됐었고 대만 시장에 50조, 나머지는 인도, 인도네시아 등등등 나라라고 합니다. 엔캐리에 대한 먼저 선제적인 매도가 되었던 것은 일본의 금리 차에 대한 상승이었죠. 연초에 뭐 2% 초반, 1%대 금리에서 최근 2.9%까지 올라오는 금리 수준에서의 상향화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자금 이탈이 가속도가 붙었던 거고요. 채권 시장의 안정화가 첫 번째로 시장 반전의 흐름이 되어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채권 시장의 안정화, 특히 우리가 채권 시장을 판단할 때 주식 시장의 선행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채권 시장은 상수값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거든요. 나머지의 상황의 여러 가지 내용들은 변수값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수값의 흐름이 변화하게 되면 시장 자체 흐름 또한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9월 전후로 해서 시장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는 관전 포인트는 채권 시장의 안정화가 첫 번째 네. 흐름으로 우리가 인식하면서 해석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가가 오르길 원하죠. 대부분 쇼친 사람 아니고서 그죠? 그렇죠. 오르길 원하는데 그러면 전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자고 나면 100포인트씩 올라가는 그런 장을 원하느냐? 지금 딱히 원하지도 않아요. 그게 너무 쏠림이 있어서 후유증이 많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에 그동안 처참하게 무너진 중소형주가 올라가길 좀 기대하는 건데 네. 8월에 어떤 종목 장세라고 하면 그런 코스닥이나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강세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네. 시장은 거래소 대비해서 코스닥이 좀 더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네. 거래소 시장 내에서만 보게 되면 기존의 반도체 흐름이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라면 그동안 소외받던 조방원들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때이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서서 잠깐 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그러니까 시장의 고객 예탁금에 대한 얘기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돈이 많을 때는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주식 사는 거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돈이 없을 때에는 비교적 가격 차가 있는, 낮은 가격 차에 있는 종목들을 선호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종목의 고가권의 종목들에 대한 투자로에 집중되기보다는 코스닥이나 아니면 조방원의 가격 차가 있는 종목들, 반도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보게 되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오테크니스가 30만 원, 150만 원 수준에서의 가격 차를 보여주는데요. 반면에 소부장 내에서도 좀 저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들 종목의 움직임이 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죠. 네. 그러면 저희가 뭐 섹터 얘기나 반도체 얘기는 또 자세하게 이제 할 거라 네. 전반적인 8월 장은 그리 좀 다지고 가는 장이라고 하면 네. 어떻게 사실은 이럴 때 좀 마음을 다지고 네. 또 이 포트 조정도 리밸런싱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지금 일단 상처가 너무 커요, 그죠? 네네. 너무 논란 가설이 많아가지고 그죠? 아마 지금 계속 고민이 올라오면 계속 매물이 나올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네. 과거에 지지선이 저항선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계속 차익이 나올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또 밀리는 거 아니야, 전처럼? 그렇죠.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네, 기시감에 의해서 또 다른 하락에 대한 염려를 많이 그렇죠. 하는 게 지금 같은 장이거든요. 네. 전략을 좀 정리해 주세요. 지금 같은 장에서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현 업에 있을 때, 필드에 있을 때 투자자들 만나게 되면 이런 상담들의 내용들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장과 같은 하락 이후에 그나마 박스권 내에서 시장이 비교적 안정화되는 형태. 이 시장에서는 무언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매매하기보다는 내 계좌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시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 계좌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 아마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계좌를 한번 열어보시면 솔직하게 10개, 20개, 30개, 40개 종목수 아마 화려하게 많은 종목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10개면 양호하죠. 그렇죠. 네. 이것은 제가 현장에서 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확인했던 바였기 때문에 나는 수가 많지 않아. 분명히 이런 분들 안 계실 겁니다. 아니 본인은 안 많다니까요. 나도 산 기억이 없어. 근데 계좌 여러 번 많아. 네. 누가 사서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야? 제가 상담하면서 일례로 네. 본인이 분명히 안 샀다랍니다. 이 종목 산 적 없는데 그 지점에 와서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 찾아봤어요. 네. 사명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겠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네. 우스갯소리로 한 말은 사지 않았는데 늘었다는 거는 안 샀을 리가 있나요? 그지? 그거를 경계하면서 어쨌든 간에 압축을 해야 된다. 그죠? 네. 압축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종목수를 줄여주세요라고 하면 못합니다. 네. 뭘 정리해야 될지, 뭘 압축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그 방법적인 부분을 모르시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뭐 30% 40% 수익 나 있으면 그냥 뭐 기꺼이 정리해 주지. 근데 사실 물려 있는 게 많을 거죠. 그렇죠. 손도 안 나가고 정리도 안 되고 네. 그냥 방치 비슷한 네. 형태이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과 같은 장이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올라갈 때는 센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가진 종목이 소외가 됐다 하더라도 못 팝니다. 올라가진 종목은 그냥 바라만 보는 거고요. 근데 지금과 같이 다 같이 빠졌을 때 퍼센테이지 불문하고 거의 다 비슷한 형태의 손익 구조로 주가 하락을 했을 때는 평준화가 어느 정도 되어졌거든요. 그러면 정리를 하는 첫 번째 단계는 내 계좌를 쫙 열어서요. 동일 업종.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로 합치시기 바랍니다. 예고요. 소부장 선호 종목, 반도체 뭐 7, 8종목 쫙 열어보면 반도체 관련 종목이 7, 8, 10종목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거든요. 압축하시면 됩니다. 하나로. 대형주 좋다 하면 삼성전자 하나로. 소부장 좋다. 소부장 하나로. 그래서 대형주와 소부장 하나 정도로 반도체를 압축하시면 되고요. 이런 과정으로 꼭 반도체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타 업종에서의 종목도 조방원이다. 그럼 조선방산 원전 전력기구 중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종목을 그게 포트폴리오죠. 그렇죠. 줄이시면은 아마 종목이 반절 이상으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삼성전자는 한 20% 가지고 있고 뭐 A라는 종목은 1%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냥 뭐 보초병 뭐 이런 형태로 한번 샀던 종목들이 현재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1% 종목이 상한가 쳐봐야 내 잔고에 손익 영향 안 줍니다. 네. 그래서 5% 미만 종목은 5%가 안 되는 종목은 정리해서 비중이 많은 종목으로 엎어치기라고 보통 많이 하죠. 엎어치기로의 전략적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시총으로 어떻게 되냐. 우리가 통상 거래소는 3천억, 코스닥은 1,000억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은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종목이 이후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 요행입니다. 잘 안 움직이거든요. 시총 작은 종목들. 그래서 세 가지. 동일 업종의 종목들 압축하고 내 그 계좌 내에서 비중 작은 종목 순으로 압축하고 시총 작은 종목으로 압축하다 보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10종목 이내로 압축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다리셨다가 시장의 전환 포인트가 나오면 주도주로 이제 그때는 교체 매매를 하는 형태로 찾아가시면 되고요. 지금 장에서는 무언가 강한 종목을 찾기보다는 내 포트에 대한 점검과 포트에 대한 전략을 다시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지금 장에서의 어떤 전략적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는 뭐 이번 장이 어쨌든 간에 큰 흐름이 언제 꺾일지 모르겠지만 그죠? 네. 이번에 완전히 꺾인 것 같지는 않고 그죠? 그렇습니다. 이 큰 흐름의 사이클 상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AI와 연동돼 있기 때문인데. 그러게요. 뭐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수많은 일이 엄청나게 급등이 있었고 또 뭐 우려와 함께 급락이 있었고 뭐 여러 노이즈가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뭘 봐야 됩니까? 역시 반도체를 보긴 봐야 되는데 반도체의 흐름은 한 템포 늦춰 잡으셔서 다음 장의 흐름으로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반도체에 대한 기대와 기대감을 조금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한번 돌이켜보면 지난해 4, 5, 6, 7, 8, 9 월까지 해서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는 조방원 전력기기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반도체로 8, 9월 넘어가면서부터 흐름이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올해 대시세를 만들었습니다. 시장은 항상 순환합니다. 바뀝니다. 주도 섹터가 항상 바뀌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다음 장, 다음 흐름. 물론 삼성 하이닉스가 지수를 받쳐주지 않으면 나머지 종목들도 움직일 수는 없겠지만 상승률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다음 장에서의 흐름은 반도체보다는 타 업종 내에서의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그 가격 진행을 만들어낼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게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한 흐름들이 좀 더 강화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리가 잘 판단해서 9월 이후에 시장 주도형 흐름을 가져가는 섹터에 대해서는 관심도를 크게 가져가면서 네.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접수는 잘 안 돼. 그런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과거의 경험상 맞거든요, 네. 그죠? 근데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반도체를 줄이라고요? 딴 걸 사라고요? 그죠? 우리의 그 심정이 반도체 고착화돼 있게 못 넣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저도 이제 실적을 쭉 체크하는데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관련주요 지금 뭐 철강화학 좋다고요? 정유주 같은 경우 실적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SO일이나 이노베이션 이런 실적 좋은 쪽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도 어쨌든 반도체는 못 나요. 네네. 반도체 여기서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갈 수는 없고 반도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그 여러 우려 가운데 하나가 빅테크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릴 것이냐, 네. 늘릴 수 있는 돈이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 네. 이구심이 어쨌든 간에 뭐 한 차례 좀 지나가면서 네. 뭐 계속 하겠네 하는 거 맞네 힘들어도 이렇게 좀 좋은 의미로 좀 정리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네. 대로 계속 늘릴 것이냐 그리고 현금 기반에서의 유효 자금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그동안에 그렇죠. 우려였거든요. 우려가 다 해소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해소가 됐느냐. 첫 번째로 캐펙스 투자에 대한 회수율이 지금 증가하고 있죠. 앞서 실적을 발표했던 구글, 아마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날 정도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도한 투자로의 진행이 현재까지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도한 투자가 현금 흐름에 있어서 그러니까 회수율이 늦어지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2차전지 업종에서 한번 경험을 했었습니다. 캐펙스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시설을 지어놨는데 이 시설에 대한 매출이 바로에 직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하락 요인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라고도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글, 아마존의 이번 실적 데이터를 보게 되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데이터 센터 실적이 40% 이상 증가를 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의 매출이 괄목할 만한 이렇게 증가를 했다라는 뉴스에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당연히 이 회수율 자체가 지금 증가하는 추세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캐펙스에 대한 잉여현금 마이너스가 우려로의 현상은 아니라고 시장에서는 해석하는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더 늘릴 것이냐 이 부분은 이번에 실적 발표에 어닝콜에서 나왔었죠. 이후에 분기에서 계속 늘릴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이제 불식되어지면서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도체가 당분간은 이제 V자는 쉽지 않다니까요. 네. 옆으로 이제 에너지를 모아가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러다가 이제 기간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적으로 한 달 반 정도는 조정이 있었다. 그럼 그렇게 뭔가 상승을 다시 시동을 좀 제대로 거는 어떤 계기, 뭐 신호 어떤 게 될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부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미국 시장은 나쁘지 않은데 왜 우리 시장은 지금 현재 그렇죠. 이 모양인가라는 의문들을 제시합니다. 내용을 봐야 됩니다. 미국 시장의 긍정적인 시장 방향성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으로의 미국 시장이 그나마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고요. 말씀하셨던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그 빅테크사 중에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아마존 같은 신고가고요.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뭐 관련한 종목들의 그 빅테크사들의 주가 움직임, 그러니까 나스닥을 끌고 가는 종목들이 기존의 반도체가 아니고요. 이 빅테크사 위주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 위주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기 때문에 국내에는 이와 관련된 그러면서 사실 쉽지 않죠. 종목들이 없죠. 네이버, 카카오와 약간 유사한데 그러니까, 좀 괴리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주도하는 우리 시장에서의 주가 탄력도가 미국 시장과 차별화를 보이는 형태에서의 모습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뭐 낙수 효과라고 하나요? 이게 이제 그 전파되는 전이 속도적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회사들의 주가 상승이 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반도체 수급에 대해서도 수요 증가, 테슬라에서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는 시기가 한 2달 정도 걸리는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의 진행이 된다. 이 부분으로 국내 증시가 미국 시장 비해서는 다소 한 템포 느린 움직임으로의 진행이 나지 않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게 조금 더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죠. 네, 2분기는 3조는 좋았는데도 실망이었었고 하이닉스는 사실 기대치 하단이었는데 3분기, 4분기 계속 좋아진다, 그죠? P의 우려들을 Q로 넘어간다 이러면 좋아질 수 있는 거고 주주하는 얘기도 뭐 당장 내일 모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뭐 주주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외국인들이 이 키를 풀어줘야 이제 뭐 개인이 전처럼 그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멱살 잡고 올리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봐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7월 1일 이후에 지금까지 한 달 조금 넘죠.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다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46.5%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뭐 일부 파는 날도 있지만 일부 사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삼성 하이닉스에 대한 관점의 접근은 7월 이후의 상황에서 크게 변화한 것은 없다. 이렇게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점으로의 접근이 되어지고요. 저는 그 앞서서 또 금리 상황에서 채권 수익률에서의 관점에서 시장이 변화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시장은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적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측면에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우호적인 것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내 채권 시장의 10년 수익률이 4.3까지 갔다가 지금 4.41로 내려왔습니다. 미국도 다소 안정화됐고요. 이 부분이 4 이하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기존의 채권에 대한 투자 관점의 자금 이동이 주시장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사는 종목이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환점의 길목에 지금 뭐 하단부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가는 이제 가장 믿을 만한 건 결국 이제 이익이거든요. 그렇죠? 이익의 변수인데요. 물론 이익대로 안 갈 때도 있고 괴리가 있지만 그죠? 뭐 레쏘릭은 워낙 무너지기 쉽고 그러니까 이익이 계속 미친 듯이 늘어나면 이제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내년 앞으로 향후 뭐 3, 4분기, 3분기, 4분기 하고 내년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치들이 이제 괴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전에는 자고 나면 이익 전망치 오르고 자고 나면 목표가 오르고 그 다음에는 이증권사에서 이익 전망치 올리고 목표가 올리고 이 완전히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이익도 좀 줄어들 걸로 보는 데가 있고 그죠? 줄어든다는 게 이제 전보다 그죠? 절대 규모가 아니라 그 다음에 목표가도 내리는 증권사들이 제법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어떤 그 목표가의 그 괴리들이 증권사에서 보는 것이 너무 크다. 그죠? 이걸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돼? 누굴 쫓아가야 돼? 엔비디아 예를 들어서 제가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현상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엔비디아가 23년도 중후반에 가격이 10불대였습니다. 24년도 후반부에 15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150불까지 파죽지세로 올라갔던 가격이 90불대까지 빠졌거든요. 24년 말, 25년 초에. 그렇죠. 이때 특별하게 하락 요인으로 시장에 설명됐던 것들이 AI 과도한 열풍, 뭐 실적이 크게 감소하거나 전망치가 낮아진 것이 아니고 AI 거품론에 의한 주가 하락이 이때 그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90불까지 내렸던 주가가 바닥 다지기를 한 달 반, 2달 정도 하고 나서요. 220불, 240불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국내 주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되면서 삼성 하이닉스가 뭐 과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많은 상승의 폭을 넓혀가면 주가가 올라왔죠. 최근에 한 40% 정도 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가기 위한 과정에서 길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한계 효용 많이 합니다. 반도체 업황이 지금 무너진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기대치가 계속해서 상향화되다 보니까 한계 효용점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약화되는 이런 모습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업황이라든가 주변 상황에 대한 그 재고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변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투탑 그리고 반도체 경기, 반도체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이라고 한다면 주가는 솔직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뭐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교체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매매 전략이고요. 저는 9월 정도까지만 기다려 보시면 지금보다도 훨씬 나은 흐름에서의 가격 차를 보일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삼전닉스에 대한 김대진 대표님의 분석 내지는 경험 내지는 네. 뭐 기준을 잡았을 때 마음속에 TP는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뭐 최저점은 20만 원 전후까지 그렇죠. 뭐 일시적으로 빠진 거는 예. 그 이하도 빠졌지만 20만 원 전후까지 빠졌고요. 그러면 7월 초쯤에서 우리가 바닥이라고 판단했던 가격이 계속 머물렀던 구간을 우리가 1차 목표 가격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28만 원이고요. 그 SK 하이닉스는 180만 원 정도가 7월 초에 하락 이후에 안정화되는 단계에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머물렀던 자리입니다. 이 가격을 1차 반등권의 목표 가격으로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완벽하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2차 상승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1차 단기 반등, 짧은 구간에서의 반등 목표치는 28만 원, 180만 원 잡아주시고 거기에서 또 기간 조정을 거치겠죠. 그리고 나서 재도약하는 가격의 진행이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얘기하신 말씀 가운데 정리해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율배반적인 것도 있어요. 이제 반도체를 전처럼 그렇게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대하는 거는 어렵다. 눈높이를 낮추라고도 했고 그죠. 네. 네. 그러나 반도체를 다 버리고 지금 어디로 갈 거냐 그죠? 반도체를 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일정 부분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반도체 이외에도 이제 볼 것이 생겨났다. 생길 네.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전체 포지션에서 장기 성장성을 보고 시장의 영향력을 봤을 때 반도체는 썸하는 거예요. 투톱 물론 소부장 같이 해서 어느 정도 포지션으로 가져가면 됩니까? 올라반기. 반도체는 약세장이든 강세장이든 반절 정도 포지션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지수 연동해서 그렇죠. 지금 상승장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장이 28년도까지는 진행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투자 비중은 50%는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 50% 내에서 투탑이 30%냐 소부장이 30%냐 이 비중 자체를 완급을 조절해야 되는 형태로의 그렇죠. 그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기존까지는 투탑에 대한 포지션이 30% 이상으로 50% 내에서 30% 이상으로 가져가셨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밸런스를 투탑과 소부장 내에서의 밸런스를 바꿔주시는 게 어떠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반도체가 파죽지세로 올라갈 때는 소부장은 반도체 같은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됐고 그죠? 네. 뭐 나머지 다 그냥 붙으면 다 나가 떨어지는 거니까 수급이 갈 수가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바이오, 2차전지, 뭐 조방원 뭐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제 반도체 말고도 봐줘야 되고 그 가운데 반도체 내에서도 소부장을 조금 더 봐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죠? 네네. 그 이유가 그럼 뭡니까? 단순합니다. 반도체 투탑은 뭐 약간의 퍼센테이지는 차가 있겠지만 40% 정도 고점 대비 하락을 했죠. 네. 근데 소부장은 거의 반토막 이상 하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대부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장에서의 가장 큰 반등 요인은 낙폭 과대입니다. 전체 종목에서의 흐름들을 보더라도 낙폭 컸던 종목 위주로 해서 먼저 반등을 주는 형태가 현재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 구간에서의 흐름,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하게 고점 근처 8천, 9천에 가서 고점을 돌파하는 또 다른 추세 상승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때는 투탑 중심에서의 포트를 가져가야 되겠지만 여전하게 9,000포인트 이하에서의 지수 움직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낙폭 과대되었던, 그러니까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유는 딱 하나, 낙폭 과대에 따른 편차가 투탑보다는 소부장이 현재 크게 진행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소부장의 비중을 반도체 전체 50% 포지션에서 30% 이상으로 그 비중을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소재 부품 장비는 늘 소부장은 어려운 게 많다 종목이 그죠? 네. 그다음에 뭐 빠진 순으로만 무조건 많이 빠진 걸 사기도 그렇고 뭔가 이제 근거를 가지고 소부장을 접근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어떤 기준으로 접근을 합니까? 지금 반도체 투탑은 딱 지난 4월 기준 해서의 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4월 가격 수준이 지금 가격입니다. 잘 판단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강한 종목과 조금 약한 종목들로의
그 구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강한 종목은 다음 상승의 흐름에서도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투탑은 지난 4월 수준이고요. 투탑과 같이 4월 수준에서의 현재 가격을 보이는 종목 소부장이 있고요. 올 초 수준을 보이는 소부장이 있고요. 지난해 10월 가격을 보이는 소부장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4월 기준으로 해서 투탑은 4월 기준의 가격이고요. 소부장 내에서 선당 공정 종목들은 4월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라든가 PSK라든가 VN 같은 종목은 지금 하락되어진 가격이 올 4월 가격입니다. 반대로 올 초 가격의 수준에 내려온 종목들이 있어요.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 그리고 지난해 10월 기준의 가격이 현재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솔케미칼 같은 종목들. 아, 감 잡았어요. 그러면 사실 뭐 많이 빠진 거로 보면 그 전에가 더 빠져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죠? 네. 순차적으로 그래도 강하게 버티고 있는 애들이 더 주도력이 있단 말씀이죠. 정확하십니다. 그죠? 예. 네, 정확하십니다. 예. 단순하게 제가 앞에 써서 많이 빠진 종목 흐름이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해서 지난 10월에 있는 종목을 지금 사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네. 하락하더라도 강하게 버티면서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 4월 기준의 주가가 위치해 있는 선당 공정 종목들이 매매 타켓으로 정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이제 정확하신 게 그때 오를 때 이게 뭐 고스톱 쳐서 오른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소부장이 굉장히 많은 데에서도 그 당시에도 얘기하면 소부장은 문제는 실적이 그렇게 확연하지 않다, 그죠? 네. 근데 오른 것들은 다 실적이 좋은 것들이었어요. 맞습니다. 그죠? 네. 네. 그런 것들이 휩쓸려서 무너졌으면 당연히 다시 이제 실적을 포커스를 해서, 그죠? 네. 심텍 같은 경우 실적 되게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올랐다가 밀렸던 소위 이제 4월의 수준의 종목들이란 건데 그런 종목들이 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4월 기준의 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일단 투탑과 소부장을 따져보면 많이 빠진 소부장이 메리트가 있고요. 소부장 내에서만 보게 되면 하락률 자체가 방어해주는 종목들이 좋다라는 그렇죠. 관점으로 맞아요. 접근하시면 그렇게 되고요. 얘기하신 거죠.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PSK라든가 테스라든가 VM과 같은 종목들은 지난 4월 수준의 주가에 딱 머물러 있는 현재 가격 수준입니다. 그러면 반등 줄 때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들 종목이 먼저 움직이는 경향성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 종목들이 소부장 내에서 투자 관점, 특히 반도체 내에서 비중 조절을 해 나가는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면 첫 번째로 압축하면서 소부장 내에서 이들 종목으로 비중을 넓혀가는 형태로의 진행이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걔들이 주로 그러면 이제 삼전닉스 투자에 따른 이제 전공정단의 종목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전공정단의 증착이라든가 노광이라든가 네. 이 선단공정 쪽에서의 관련 장비 종목들이죠. 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로 이제 그 장비가 가고 소재 부품이 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금 사실 우리가 공교롭게도 보면 주가가 급락했던 게 삼성전자 좋은 실적 발표할 때부터고 네. 정부가 뭐 반도체에서 어마무시한 투자한다고 할 때부터 공교롭게 빠졌어요, 그죠? 네. 물론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이냐 때문은 아니고 뭐 레버리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좀 너무 먼 얘기잖아요. 네. 10년 후에, 그죠? 네. 당장 지금 이제 지금 짓는 팹들, 뭐 청주나 용인 이런 쪽에서 이제 수요가 그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하락 요인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 하락 요인은 저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으나 제가 가장 하락의 근거가 되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마이크론의 실적 대비해서 삼성의 하이닉스의 실적 매출 상향비가 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경쟁사에 비해서 삼성의 하이닉스가 매출의 상승률 곡선에 그 크기가 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볼게요. 마이크론이 지난 분기에 그 매출 증가율, 2분기와 3분기의 증가율이 거의 90%였습니다. 35조에서 65조로 증가를 했어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부분에서 80조에서 130조, 60조였습니다. 60% 증가했습니다. 하이닉스도 60%가 좀 안 되는 수준으로 매출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경쟁사 대비해서 매출의 확장성이 조금 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이들 종목의 주가 흐름들이 좀 하락 진행되어지는 형태 나타났다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한 그 이번에
추가적인 저기 페미니스를 비롯해서 그 용인 평택 이외 지역에 지금 현재 공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에 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특히나 네. 내년도 5월 정도이면 용인 평택 지구의 1차 운용이 가동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상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주가가 올해 4월부터 뭐 그래도 이제 소부장 중에서도 엄청나게 시세를 냈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뭐 PSK, 주선 엔지니어링, 그죠? 뭐 원익도 괜찮았죠, 그렇죠? 네, 원익, 맞습니다. 테스 뭐 이런 종목 주로 이제 전공 쪽이고요. 후공정은 어때요? 후공정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고부가 가치가 되니까 그죠. 예전에는 이제 샘플 검사하던 거를 테스트 업체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하고 막 이런다면서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디램 쪽으로의 어떤 기대감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후공정 업체들도 언급되는 게 좀 몇 개 있거든요. 후공정 업체들은 매력이 좀 덜합니까? 후공정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전공정 단에서 소재나 장비를 보게 되면 음.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들의 주가 상황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전공정 단의 종목들이 많거든요. 물론 후공정에서도 한미반도체라든가 테스가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자체 국산화를 통해서 장비를 만들고는 있으나 대부분 후공정들은 테스트 관련 장비 업체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에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매출 기여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메리트 측면에서는 한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후공정 단의 장비 종목들은 그 투자 관점 측면에서 보면 이 매력적 부분이 약간 다소 감소하는 측면에 영향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후공정보다 전공정 종목의 흐름들이 좀 더 양호한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판은 어째? 기판도 사실 뭐 심텍뿐만 아니라 코리아 서킷 이런 것도 보니까 실적 괜찮거든요. 이번에 대덕전자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죠. 예. 최근 3분기 동안의 대덕전자 실적을 보게 되면 200억, 500억, 700억일 겁니다. 네. 증가하는 추세죠. 근데 가격을 한번 보게 되면 대덕전자는 제 기억으로는 한 20만 원에서 그 하락률이 20만 원 수준에서 움직이다가 10만 원 이하로 내려가는 수준에서의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 코리아 서킷이라든가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15만 원대에 움직이다가 이게 7만 원, 4만 원까지 내려가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가격이 아닙니다. 반토막이 아니고 3분의 1토막까지 움직이는 진행을 보여줬거든요. 이번에 대덕전자 실적 나옴으로 인해서 기판 쪽에서의 흐름도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저는 기판주에 대한 투자 관점도 상당히 현 시점에서 가능하다. 소부장과 관련해서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사실 시각이 조금 엇갈리는데요. 네. 그냥 트레이딩 성격에 해야 된다는 분들이 있고 이제 좀 달라질 때가 됐다는 시각도 있었고요. 김대중 대표님은 후자 쪽에 가깝지 않았었나요? 그죠? 기존부터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전망치 긍정적으로 판단했고요. 네. 지금도 그 전망에 대해서 바뀐 것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상황을 보면 전기차가 막 팔리는 건 아니고 ESS에 대한 기대감들 있는데 ESS가 생각보다는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보면 흑자들 나오고 그랬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뭐 잡히지는 않는데 뭐 이런 목소리들이 꽤 있었어요. 마진율이 크지 않다라고 하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주요 원인은 우리가 LF 배터리는 대부분 중국에서 90% 이상 수입을 해서 소재를 가지고 배터리를 ESS를 만드는 형태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까지 해서 마진율이 좋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판매 가격에 대한 마진율을 보게 되면 EV보다 ESS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에서 장착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원가 상승률로의 마진이 약화됐다라는 이유이고요. 이번에 7월 30일, 7월 31일에 발표된 내용이 있었죠. LNF에서 LF 배터리를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소재사들도 내년도에서부터 양산을 진행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차 전지의 그동안의 마진율에 대한 우려들은 점진적으로 해소되는 과정의 시간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가는 뭐 시원하게는 못 오르는 거고. 네. 그전에는 리튬 가격 얘기도 꽤 했었거든요. 리튬 가격이 회복되고 있고 네. 중국이 뭐 규제를 해서 그런데 요즘 뭐 리튬 가격 얘기를 잘 안 하네요. 리튬 가격이 빠진 것도 아닙니다. 네.
지난해 이맘때 5만 6만 위안 정도 했었거든요. 이게 연말 가면서 10만 위안 넘어섰고요. 올 초에 고가가 20만 위안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한 16만 위안 정도 하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빠져 있는 가격이긴 하지만 1년 전 수준을 놓고 보게 되면 여전히 안정권에서의 마진이 나오는 가격에서 리튬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2차전지 업종에서의 많이 빠진 종목들은 지금 작년 가격을 다 이미 타치하는 가격에서 수준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과도한 2차전지 업종 전체의 가격 수준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관전 포인트가 이제 최근에 실적 발표한 셀 업체들의 흑자 전환이에요, 그죠? 네. 이게 뭐 드디어 흑자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흑자긴 흑자인데 점점점 이렇게 계속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어요. 가장 최종적으로 흑자 네. 전환에 성공한 기업이 삼성 SDI죠. 네. 소재사들 같은 경우는 뭐 이미 2, 3분기 전부터 흑자로 진행. 물론 금액은 크지 않아요. 하지만 흑자 전환한 상태로의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LG에너솔루션도 2분기 전 단계에서 흑자로 전환했고 최근까지 계속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한 마지막 그 회사가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캐즘에 대한 우려로 지난 24년부터 적자 전환되었던 2차전지 업종이 금액은 크지 않으나 전체적인 업황의 개선이 되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한 삼성 SDI 흑자 전환은 저는 업종 자체에 대한 상당히 의미로의 발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으로서는 가장 그 기대하는 점이 뭐냐 하면 어쨌든 ESS죠, 그죠? 네, 뭐 다 줄여가지고 하나만 골라봐 그런 거죠. 리튬이냐 뭐 EV냐 하면 ESS인데 ESS에 대한 마진 우려들의 그 이유들을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게 그럼 앞으로 이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국내 양산을 시작하면 일부 개선이 되어진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예. 저는 마진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선 방송에서 그 미국 빅테크사들의 그 캐펙스에 대한 투자 회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도 각 사별로 2조 원 가까운 금액을 시설 투자에 최근까지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게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이 가동률 자체가 60%, 70%, 80%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 곡선이 진행되었는데 ESS라도 하더라도 마진율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공장을 계속 가동해야 될 부분들이 현재 ESS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마진율을 판단해서 주가의 긍정적인 면으로 보게 되면 공장 가동률에 좀 더 의미가 부여되는 내용으로서 해석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셀업체들 봤고요. 뭐 소재사들은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일단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뭐 여러 관심을 받고 있었잖아요.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어쨌든 유증을 진행해야 되는 단계이고 에코프로 BM은 실적 부분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최근에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이 그 영업이익단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조금씩 흑자는 흑자에 대해 분기별로의 내용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500억, 400억, 200억 정도 이번 분기 실적에서도 한 네. 200억 정도 내외가 그 발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자는 흑자에 대해 금액적인 부분이 다소 아쉽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금융비용 조달에 대한 그 이자 비용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광산 인수에 대한 이번에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죠. 근데 그 이전 단계에서도 금액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BM의 현재 조달된 부채가 한 3조 정도 됩니다. 반면에 LNF라든가 포스코퓨체인 같은 경우에는 2조나 4조 정도 되거든요. LNF는 좀 4조 규모가 좀 크긴 하지만 최근 증가율 추세를 보게 되면 포스코퓨체이나 LNF 같은 경우는 현 부채 비중에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에코프로 BM은 최근 2분기 사이에 부채가 2조 6천억에서 3조로 증가하는 현상들을 보죠. 최근에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융 비용에 대한 이자 비용 이 부분으로 차감이 되면서 이익단의 부분이 그렇게 성과를 크게 낼 만한 그 데이터가 나오지 못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 부분들은 이번에 밸류체인을 형성하면서 안정적 리튬에 대한 수요 공급이 된다면 개선이 되어질 거로도 해석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소재업체는 뭐 메인이 양극재죠, 그죠? 네, 지금은 맞습니다. 양극재 업체인데 에코프로 BM 말씀하셨는데 포스코퓨처엠이나 LNF나 소재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지금 주가는 지난해 수준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형태이고요. 네. 무엇보다 가장 에코프로 BM에 대한 관심도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크다 보니까 이번 유상증자 연동해서 주가에 대한
그 전망치들을 많이 판단하고 계시거든요. 네.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9월 1일에 유상증자 가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신주 상장은 한 11월 정도에 상장이 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8월 동안에서의 흐름은 지금 10만 원 전후 가격인데요. 유상증자 가액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요 가격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형태의 가격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최근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하나솔루션의 주가 흐름들을 한번 판단해 보더라도 비슷한 경로의 주가 움직임에서의 상황을 만들어 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9월 이후에는 유상증자 가액이 발표되고 이후의 상황은 주가 전환의 흐름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판단해 보게 되면 지금 앞서 시장도 비슷한 형태의 모습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가격 수준에서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또 선호 종목은요?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기존에도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호적인 시각에서의 접근도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반기를 겨냥해서 2차 전체 업종에 대한 주가 개선의 상황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렇다면 2차 업종 내에서 우리가 판단으로의 그 최선호주를 판단해 본다면 당연히 삼성 SDI 종목이 가장 최선호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봇주의 반등은 모멘텀이 있었는데 삼성그룹이 이제 사업부를 좀 제대로 꾸민다, 그렇죠? 승격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유니티리 상장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현대차의 얘기는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고, 네. 로봇주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시죠. 우리가 이제 보통 4차 산업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차 산업의 구체적인 산업군에 대해서는 무엇이 그 4차 산업인지 정확하게 또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는 데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4차 산업의 정확한 산업군은 첫 번째가 AI고요. 두 번째가 자율주행이고요. 세 번째가 사물인터넷이고 네 번째가 통신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자율주행, AI, 사물인터넷, 통신이 결합된 게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로봇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그 비전은 상당히 장밋빛이라는 건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반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제 최근에 로봇주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뭐 올 초 지난해 11월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최근까지 해서 계속 점진적인 하락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로봇주가 최근에 일시적일 수도 있고 중장기적인 흐름일 수도 있지만 바닥권에서 의미 있는 흐름에서의 가격 차의 진행들을 최근 내에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로봇주가 이번 8월장에서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진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로봇주 지금부터 관심권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혼선 뭐 정리가 돼야죠. 그 전에는 로봇하면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우리 레인보 로보틱스부터 해서 뭐 SPG, 로보티스 이런 기업들을 보다가 최근에는 로봇하면 현대차 얘기를 그죠? 그렇죠. 거의 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현대차라고 쓸 걸 로봇이라고 읽는다, 그죠? 근데 지금 또 얘기되는 건 삼성그룹하고 뭐 또 로봇 얘기 좀 혼재돼 있어요, 그죠? 대기업군이랑 기존 로봇 업체랑. 일단 현대차 얘기를 보면 현대차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을 어떻게 볼 거냐의 관점도 있지만 현대차가 로봇의 진심이라는 건 뭐 또 말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현대차는 좀 그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이 조금 무거워 보입니다, 그죠? 네. 지금 현재는 무거워 보이지만요. 우리가 이제 현대차를 자동차 기업으로 당연히 지금도 알고 있고 기존에 알고 있었지만 변신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중간 단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테슬라를 뭐 자동차 회사로 알고 있지만 자동차 회사보다는 로봇이나 스페이스X와 관련된 그 앞으로의 미래 산업에 대한 기업군으로 많이 인식하듯이 현대차는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고요. 다만 앞서 제가 모두에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구간에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기존에 로봇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차 그룹과 관련된 로봇주들 딱 큰 주식들이겠죠. 대형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어떤 성격 자체가 돈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유동성 장세 성격에서의 시장은 현재는 아니거든요. 기존까지는 유동성 장세였다라고. 그러면 작은 돈을 출연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좀 작은 섹터에 있는 좀 작은 외곽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더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로봇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되
기존처럼 크게 형성된 로봇군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가기보다는 좀 작은 기존의 로봇주 하면 우리가 1차적으로 작은 종목에서 판단했던 게 워닉홀딩스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이전에 많이 관심도를 가졌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워닉홀딩스도 로봇주로서 얘기가 됐나요? 그렇죠. 네. 로봇 이 손가락 관련된 자회사 네.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모회사라는 측면에서 예. 부각이 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좀 더 외곽에 있는 로봇주들의 주가 형성 과정이 좀 더 빠른 흐름으로의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로봇주의 큰 맥락은 관심권의 두 대. 움직임의 탄력도는 외곽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좀 소형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네. 이를 종목으로 움직임이 강화되는 현상들을 앞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같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로봇의 어떤 소위 로보틱스의 큰 흐름들은 자금이 필요하니까 네. 대기업들이 이제 가는 거고요. 삼성, 뭐 현대, LG가 가는 거고 거기도 보면 실제로 무슨 뭐 액추에이터라든지 네. 그죠? 이런 기업들은 그 보면 그 유니티리에 상장하는 데가 로봇 상장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로보티즈 같은 게 언급이 되고 있고 그렇죠. 현대그룹에서도 실제로 액추에이터 만드는 건 현대 또 모비스 쪽이 많잖아요, 그죠? 네, 이런 쪽으로 이제 봐줘야 되는 건데요. 현대차는 뭐 우리가 많이 관심 갖고 LG는 어떻게 봐요? LG는 사실은 이 휴머노이드 쪽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도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뭔가 좀 부품단 뭐 냉각 시스템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젠슨하고도 LG 그룹 관계자들이 또 뭐 이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요, 그죠? LG 그룹은 어떻게 봐줘야 됩니까? LG는 모터죠. 네, 모터. 우리가 보통 네. LG 세탁기, 네. 뭐 LG 냉장고 이게 다 모터로 연동 구현되는 그 가전 제품들이고요. 우리가 이제 로봇 관련해서 모터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LG의 기술력이 가장 좋다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LG의 주가가 지난번에 46만 원까지 상승했던 원동력은 피지컬 AI였죠. 그래서 젠슨왕과 연동된 주가 흐름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15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주가는 17만 원이긴 하지만 LG 전체적인 주가에 대해서 참 아쉬운 부분이 개인적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사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0년 전후반에 LG전자의 시총 순위는 4, 5, 6, 7, 8위 순위였습니다. 지금은 25위권이거든요. 실적이 안 좋아하더냐? 아닙니다. 이번 분기 실적도 뭐 역대급으로 실적을 시현했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내용적 그 구체적인 내용적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그 관세 부과했던 걸 돌려받는 환급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있었긴 했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실적 상향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LG 전체 주가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저는 현대차는 휴머노이드 산업에 대한 로봇주로의 움직임으로 앞으로 로봇주에 대한 가능성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LG는 부품 관련한 기업으로 로봇 부품과 관련된 기업으로의 부각이 되는 현상으로의 진행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해서 LG 그룹 관련해서 특히 L전자 같은 경우에 주가 상황에서의 현재의 흐름을 보게 되면 15만 원, 17만 원 굉장히 저평가 싸게 보이는 가격 수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로봇과 연관돼서 주가 흐름에 대한 전망치로의 판단을 해보게 되면 47만 원 지난 고점에서 흐름까지 단기간 내에 움직이는 쉽지 않겠지만 지금 가격 대비해서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봇에 대한 이제 관심주 가기 전에 로봇 섹터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 장세, 테마 장세에 한 축에 낄 수 있겠느냐 이걸 먼저 한번 보시죠. 사실은 그 레버리지 ETF 이제 금지되고 뭐 관심 오면서 로봇 섹터들이 좀 올랐는데 그죠? 네. 근데 오르려고 하면 종목들은 꽤 많아졌어요, 그죠? 네. 네, 종목들은 많아졌는데 어찌 보면 실적을 숫자를 찍는 기업들은 또 많지 않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소위 스토리만 가지고 이제 갈 수 있겠느냐? 반짝반등하는 거냐? 아니면 꽤 어떤 그 관심권에 있는 뭐 주도주거리는 아니지만 그런 대열에 올라올 수 있겠느냐? 로봇주의 가능성은 로봇주가 현재 상장되는 기업군이 한 30개, 40개 정도밖에 안 많아졌어요. 됩니다. 예. 네, 그럼 많은 거죠. 처음엔 진짜 없었잖아요. 그렇죠. 3, 40개. 네. 그러니까 바이오의 300개, 소부장의 110개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종목 수인데 이 3, 40개의 종목 내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은 로보티즈밖에 없습니다. 다 적자거든요. 레인보우도 소폭이지만 흑자긴 할 거예요. 네. 한 자릿수로 흑자 전환이겠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다 적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의 접근적 관점에서 성장 섹터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장 섹터라고 하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역이 미래에 추구하는 사업 내용과
일치됐을 때 대박이 날 수 있는 기업군을 성장 섹터라고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섹터가 로봇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적자이거나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 하더라도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재무적 가치에 대한 큰 비중으로의 해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로봇주가 지금 현재 적자이거나 또는 매출이나 전체 규모적 측면에서의 내용이 그렇게 좋지 않다 하더라도 주가의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큰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봇주를 실적 가지고 접근하는 건 아니다 지금 이런 네. 말씀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요. 주목하는 기업들 어디입니까? 로봇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로보티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는 두산 로보틱스가 큰 축에서의 움직임이 진행될 수 있는 흐름들을 만들어 가겠죠. 그런데 지금 장 자체가 앞서 로봇주 종목군 수가 바이오의 300개, 소부장의 110개 또는 2차 전지의 100개 비해서 한 3, 40개 종목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작은 종목군을 가지고 있는 종목 흐름들이 좀 강하게 주가 연출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주식의 흐름 일부분 가져가되 비교적 작은 종목 요즘에 로봇군 내에서 움직임이 비교적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뭐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원익홀딩스라든가 TXR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1차적으로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능동적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면 이러한 가벼운 종목 내에서의 흐름이 좀 더 강화된 주가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로봇 투자 전략까지 오늘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